나는 다른 여자들이 공포를 감지하듯 제트 연료 냄새를 맡는다. 그건 등유와 타버린 고무, 그리고 고압의 알루미늄 튜브 안에 갇혀 시속 800km로 이동하는 고인화성 액체 위에 앉아 있다는 자각이 뒤섞인 독특한 향기다. 맙소사, 난 그 냄새를 사랑한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싫다. 오늘은 내가 기장석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예수의 신분마저 방언을 터뜨리게 할 측풍 속에서도 보잉 777을 착륙시키는 강지원 기장이 아니다. 그저 카페인 중독에 걸린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은 엉망진창인 스케줄 때문에 사복을 입고 인천으로 데드헤딩 죽은 기분. 업무 이동을 위한 탑승 중인 4A 좌석의 승객 강지원일 뿐이다. 나는 카다시안의 결혼 생활보다 더 많은 난기류를 겪은 청재킷과 수명을 다해가는 청바지를 입고 있다. 내 제복, 견장, 모자, 그리고 권위는 앞쪽 옷장에 걸린 수트케이스 안에 보이지 않게 처박혀 있다. 그리고 분명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나는 걸프스트림 G650에 올랐다. 이건 짐칸을 차지하려고 베트남 탈출 마지막 헬기처럼 싸워대는 저가 항공사의 이코노미 클래스가 아니다. 이곳은 기업 전용기의 세계다. 공항의 패스트트랙조차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상위 1%의 공간이다. 회사는 자정이 되기 전까지 나를 인천으로 보내 프랑크푸르트행 화물기를 몰게 하려고 이 좌석을 배정했다. 나는 그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3시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있고 싶었다. 그때 그가 걸어 들어왔다. 그를 박동현이라고 부르자. 그래, 동현이. 동현은 22살쯤 되어 보였고 내 첫 차보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아버지 옷을 빌려 입은 듯 핏이 어설펐다. 인터넷 주식 부자나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된 듯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성격은 엑셀 스프레드시트 그 자체일 것 같았다. 그는 시끄러웠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뚫고 들어올 만큼 시끄러웠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위대함을 다큐멘터리로 찍는 사람처럼 전화기를 들고 떠들고 있었다. 야, 형이 말하는데 일정은 확정이야. 나 지금 임원 전용석 창가 자리 잡았어. 이제 메이저리그라고. 동현이 전화기에 대고 지저댔다. 파일럿들도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해. 기본적으로 내가 연락관이잖아. 하늘은 내가 접수했어. 나는 아이패드에서 눈을 떼고 그를 쳐다봤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했다. 나는 20년 동안 비행했다. 비행기를 안전하게 띄우기 위해 생일, 결혼기념일, 장례식을 놓쳤다. 그런데 돈으로 피부 관리나 할 것 같은 이 애송이가 하늘을 소유했다고 떠들고 있다. 아, 혹시 거만한 기업 광대들이 그들이 얕잡아 본 사람들에게 박살나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라. 좋아요도 부탁한다. 그것이 내 커피값을 대고 분노를 집중하게 해주니까. 다시 그 광대쇼로 돌아가 보자. 동현은 통화를 마치고 나를 보더니 멈춰 섰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최고급 호텔 뷔페 샐러드에서 건포도를 발견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탑승권을 한 번, 내 옆에 빈 좌석을 한 번, 그리고 다시 나를 쳐다봤다. 저기요, 그가 말했다. 아니, 말한 게 아니다. 비웃었다. 특유의 거만한 억양으로 비아냥거렸다. 구역을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천천히 아이패드를 내렸다. 4A 좌석 맞는데요. 내 목소리는 12시간 동안에 재활용된 기내 공기와 커피를 가장한 공항 구정물 3잔 덕분에 꽤나 거칠었다. 아니, 여긴 임원 전용석이라니까요. 동현이 콩팥 이식 수술비보다 비싼 베이지색 가죽 시트를 대충 가리키며 말했다. 수행원이나 스태프는 뒤쪽이에요.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청재킷, 부츠, 사원증이나 명품 백이 없는 차림새를 확인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나는 아마도 길을 잃은 청소부 아줌마 아니면 이코노미석으로 귀가 조치되는 누군가의 내연녀쯤으로 보였을 것이다. 여기 배정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말장난할 기운도 없었다. 그저 자고 싶었다. 이봐요, 아줌마.
동현이 콧방귀를 뀌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는 통로를 막고 있었다. 그의 뒤로 다른 승객들이 밀리기 시작했지만 동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제 멘토이신 최 전무님이 바로 저기 앉으실 겁니다. 그가 통로 건너편 사비 좌석을 가리켰다. 우린 논의할 비즈니스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라고요. 아줌마가 있으면 방해됩니다. 승무원한테 가서 뒤쪽 화장실 근처에 보조석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더 편할걸요. 아이패드를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최전무, 최민석, 그 이름이 버드 스트라이크처럼 나를 강타했다. 나는 동현의 싸구려 향수 냄새 절박함과 편의점 보디 스프레이가 섞인 냄새 너머로 그를 보았다. 최민석, 항공운영본부 전무이사. 그는 소란을 무시한 채 매일 경제신문을 읽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6개월 전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똑같았다. 뒤로 말끔하게 넘긴 은발, 구김 하나 없는 정장, 그리고 재미로 다른 상어를 잡아먹는 상어의 차가운 눈빛. 최 전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고? 그에게 조종사란 그저 모자 쓴 버스 기사일 뿐이니까. 그리고 모자가 없는 나는 그저 배경 소음이자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동현이 내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몸을 숙였다. 내 말 못 들었어요? 이코노미로 가라니까. 이 줄은 임원용이라고. 가슴속에서 익숙한 열기가 타올랐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아마추어에게 무시당하는 프로페셔널만이 느낄 수 있는 고옥탄과 분노였다. 나는 동현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봤다. 위십술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다. 지배력으로 위장한 불안감이 보였다. 안 비킬 겁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뭐? 동현이 날카롭게 짖듯이 웃었다. 승무원 불러서 끌어내려줘요? 해보세요. 내가 말했다. 불러봐요. 나는 기다렸다. 지켜봤다. 나는 그의 자아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다. 추락거리는 꽤 길었고 나는 곧 중력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절차는 언제나 절차대로. 드디어 최 전무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동현을 한 번, 그리고 나를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나를 가구 보듯 훑고 지나갔다. 박 대리, 최 전무가 말했다. 기름과 물처럼 매끄럽고 섞이지 않는 목소리였다. 소란 피우지 마. 그냥 앉아. 저 여자가 몇 시간 동안 임원놀이 좀 하고 싶다는데 하게 둬. 우린 진짜 일을 해야지. 동현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비틀린 승리감에 도취된 역겨운 미소였다. 그는 내 무릎을 거칠게 밀치고 무거운 기내용 가방으로 내 정강이를 고의로 툭 치며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좋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말 걸 생각은 마쇼. 셀카 찍자고도 하지 말고.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활주로는 회색빛으로 젖어 있었다. 엔진이 회전수를 높이며 특유의 고음 평소라면 나를 진정시켰을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그 소리는 공습경보처럼 들렸다. 그들은 4A 좌석에 누가 앉아있는지 전혀 몰랐다. 내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그들의 과거 실수가 만들어낸 유령이었고 그들의 장례식을 관람할 암열 티켓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왜 객실에서 당장 동현의 목을 쳐버리지 않았는지 이해하려면 경납고를 이해해야 한다. 그 기름때를 이해해야 한다. 6개월 전 부산 김해공항. 새벽 3시였다. 젖은 양털 담요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어둠이었다. 나는 제사 경납고에서 보잉 737, 800의 배 밑에 서 있었다. 손은 검은 기름때로 범벅이었고 나는 슬랫 액추에이터 어셈블리 날개 앞쪽에 가동 부품을 제어하는 장치를 노려보고 있었다. 원래 나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기장들은 보통 손전등 들고 휠웰 기어 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에어컨 나오는 곳에 앉아 커피나 마신다. 그렇지? 틀렸다. 나는 비행을 배우기 전 공군에서 정비사로 시작했다. 비행기가 아플 때 어떤 모습인지 안다. 그리고 이 녀석, 이 비행기는 시한부였다. 그날 밤 내가 괌에서 몰고 온 비행기였다. 조종관 느낌이 무거웠다. 하강 중에 요크여에 있어서는 안 될 진동이 느껴졌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한 같은 미세한 떨림이었다.
대부분의 조종사는 난기류나 윈드시어 탓으로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난 알았다. 기계는 귀를 기울이면 말을 한다. 그래서 점검하러 내려갔고 내가 발견한 것은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정비 기록부에는 슬랫 액추에이터가 3주 전에 교체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제조사, OEM, 정품, 승인 완료, 도장 쾅. 하지만 내가 손전등을 비췄을 때 시리얼 번호는 달아 있었고 긁혀 있었다. 장착 볼트에는 수년이 지나야 생기는 부식이 있었다. 이건 새 부품이 아니었다. 그레이마켓 암시장에서 구한 고철이었다. 사막의 비행기 무덤에서 해체된 비행기에서 떼어내 닦은 뒤 180명의 영혼을 태운 여객기의 들이민 쓰레기였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수십 장을. 기록을 뒤졌다. 서명 추적을 했다. 그 끝은 최민석 전무가 직접 승인한 제3의 공급업체로 이어졌다. 비용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업체였다. 기업 용어로 그건 싸고 위험하다는 뜻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운항본부로 쳐들어갔다. 한숨도 못 잤다. 나는 수석기장의 책상 위에 파일을 내동댕이 치며 운영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20분 뒤 최민석 전무가 들어왔다. 그는 사진을 보지 않았다. 부식된 볼트도 보지 않았다. 그는 시계만 봤다. 강지원 기장. 그가 말했다. 살인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거들먹거리는 침착한 목소리였다. 피곤하신가 보군. 연속 비행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야. 헛것이 아니라 사기를 본 겁니다, 전무님. 내가 쏘아붙였다. 저 부품들은 불법입니다. 착륙 접근 중에 액추에이터가 고착되면 비행기가 뒤집힙니다. 전원 사망이라고요.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최 전무는 내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쓱 훑어보고는 재활용통에 떨어뜨렸다. 서류 착오야, 강 기장. 행정적인 실수라고. 부품은 인증받았어. 인증서가 있다고. 인증서는 가짜잖아요. 나는 소리쳤다. 평소엔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그때는 몸이 떨렸다. 녹이 쓴 걸 봤다고요, 전무님. 녹은 위조할 수 없어요. 그가 내게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합병 진행 중인 거 알지, 강 기장? 주가가 예민해. 우린 녹이 슬었다고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히스테릭한 조종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팀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자네는 팀 플레이어인가? 아니면 휴식이 좀 필요한가? 심리평가나 병가를 좀 내줄까? 그거였다. 협박 그리고 가스라이팅. 만약 내가 이걸 계속 문제 삼으면 내부 고발자로 해고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비행 정지를 시키겠다는 뜻이었다. 내 신체 검사 증명서를 망가뜨리고 날개를 꺾어버리겠다는 협박이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속삭였다. 좋아. 최 전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서로 이해한 걸로 알지. 집에 가서 좀 자, 강 기장. 비행에만 집중해. 비즈니스는 어른들에게 맡기고. 나는 다음 날 재배치되었다. 프리미엄 국제선 노선에서 국내 화물 노선으로 유배지였다. 보고서는 사라졌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다. 그날 주차장 차 안에서 나는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무력하고 방사능처럼 독한 분노 때문이었다. 그때 맹세했다. 반드시 그를 잡겠노라고. 방법도 시기도 몰랐지만 물리학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록은 속일 수 있어도 중력은 속일 수 없으니까. 다시 걸프스트림. 현재 나는 통로 건너편의 최전무를 바라봤다. 그는 탄산수를 홀짝이며 너무나 깨끗하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분기별 정비 비용 12%를 절감하기 위해 수백 명의 목숨을 걸었던 그가 그 덕분에 승진까지 했다. 동현이 내 발을 다시 툭 쳤다. 야, 충전기 있어? 배터리가 없는데 가방 뒤지기 귀찮아서. 나는 그 인턴을 쳐다봤다. 최 전무 같은 인간을 만들어낸 시스템의 부산물. 아니요. 내가 말했다. 없는데요. 내 청재킷 안주머니. 심장 바로 위에는 암호화된 작은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그건 충전기가 아니었다. 그건 무덤이었고 나는 이제 막 삽질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객실 승무원인 젊은 여성,
이소연 씨가 음료를 가져왔다. 그녀는 베개에 대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표정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동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아침 십시부터 크리스털 잔에 담긴 스카치를 낚아채더니 7영화 악당 오디션을 보듯 잔을 돌려댔다. 그래서 전무님, 동현이 조종실에서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오메가 계약건 말인데요. 보내주신 스펙 봤는데 국방부 요구사항이 엄청 까다롭던데요. 최 전무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동현이 입을 여는 게 짜증난 듯 했지만 받아주기로 한 모양이었다. 젊은이 멘토링이라도 하는 척하면서 말이다. 까다롭다는 건 변호사들이나 쓰는 말이야, 박 대리. 운영에서는 현실을 다루지 지금 공급망 현실이 어떤가. 막혔죠. 동현이 CNBC에서 들은 말을 앵무새처럼 읊었다. 티타늄 부족, 리드 타임, 납기 6개월 지연. 정확해. 최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클라이언트는 2개월 안에 개조를 끝내길 원해. OEM 티타늄은 6개월 걸리는데 납기는 2개월이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얼어붙었다. 캔디 크러쉬를 하는 척 아이패드를 보고 있었지만 내 몸의 모든 근육은 그들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다. 이거다. 이게 그들의 수법 플레이북이었다. 대체제를 구하나요? 동현이 씩 웃으며 물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너 서클의 일원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표정이었다. 재고를 찾는 거야. 최 전무가 정정했다. 애리조나에 공급업체가 하나 있어. 90년대에 만든 티타늄 시트 재고를 가지고 있지. 새로운 응력 하중 기준으로는 인증이 안 된 거지만 기술적으로 야금학적 성분은 조금 다르지만 그가 물잔을 돌렸다. 보기엔 똑같아. 무게도 똑같고. 그리고 오늘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럼 인증은요? 동현이 물었다. 목소리를 음모를 꾸미듯 낮췄지만 여전히 다 들렸다. 아는 사람이 있어. 최 전무가 무시하듯 말했다. 컨설턴트인데 서류 작업을 연결해줘. 역사적 기록을 만들어주지. 감사관들을 만족시킬 만큼 속이 뒤집혔다. 역사적 기록. 그건 위조를 뜻하는 은어였다. 또 그 짓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민항기가 아니었다. 국방부 계약, 군용기,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천재적인데요. 동현이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그럼 순이익에서 얼마나 남기는 거죠? 20억? 40억. 최 전무가 정정했다. 그리고 이번 분기 보너스 풀에 반영될 거야.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보스. 동현이 실제로 손을 들어 올렸다. 최 전무는 하이파이브를 무시했지만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목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생각보다 컸다. 최 전무는 단순한 부패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적인 감염원이었다. 그는 이 백지 같은 인턴에게 사기가 곧 경영 전략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동현은 화이트 칼라 범죄의 스릴에 얼굴이 붉어져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는 자신의 권력 상승을 목격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는지 내 쪽을 돌아봤다. 들었어, 아줌마? 스카치 때문에 혀가 약간 꼬인 채 그가 물었다. 이게 바로 거물들이 노는 방식이야. 아줌마는 마트 쿠폰이나 걱정하겠지만 우린 수십억을 걱정한다고. 위험해 보이는데요. 내가 목소리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새 비행기의 낡은 부품이라니. 동현이 웃었다. 위험? 아줌마, 인생이 리스크야. 이 비행기 모는 조종사가 볼트가 어디서 왔는지 신경이나 쓸 것 같아? 걔네는 그냥 버튼이나 누르는 거야. 일을 되게 만드는 건 우리라고. 우리가 비전 그 자체란 말이야. 이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는 그냥 버튼이나 누른다라. 나는 조종실 문을 쳐다봤다. 그 뒤에는 2명의 조종사가 기상 레이더에 집중하고 연료 흐름을 체크하고 유압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기계를 믿고 정비를 믿고 최민석을 믿고 있었다.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내가 말했다. 자신감이 핵심이지. 동현이 윙크하며 말했다. 최 전무님이 그러시는데 주인처럼 행동하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데 모든 건 인식의 문제야. 인식이 곧 현실이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손가락으로 빙빙 돌렸다. 모든 스펙이 여기 들어있어. 그 레거시 데이터 말이야. 착륙하면 보안 서버에 업로드하라고 하셨지. 역사를 쓰는 거야, 베이비. 그가 USB를 떨어뜨렸다. 플라스틱 조각이 우리 사이의 콘솔 위로 떨어져 달그락거렸다. 어이쿠. 그가 낄낄거렸다. 미끄러운 녀석이네. 그는 술기운에 둔해진 손으로 더듬거렸다. USB는 좌석 옆면을 타고 미끄러져 내 엉덩이 근처에 끼어버렸다. 그것 좀 주워줘요. 그가 손가락을 딱 튕기며 명령했다. 나는 그 검은색 플라스틱 드라이브를 내려다봤다. 그 작은 막대기 안에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 범행 의도의 증거, 위조된 역사적 기록이 들어있었다. 그러죠. 내가 말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닿았다. 나는 곧바로 주지 않았다. 아주 잠시 쥐고 있었다. 여기요. 내가 다시 건네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측면에 긁힌 로고와 브랜드를 외운 뒤였다. 그리고 동현이 그 오만함 덕분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부 유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아니었다. 땡큐. 그가 끙소리를 내며 주머니에 다시 쑤셔 넣었다. 좀 쓸모가 있으려고 노력해봐요. 알았죠? 그게 당신 역할이잖아. 내 역할. 내가 조용히 되뇌었다. 그렇지. 비행기가 선회했다. 우리는 심령피트 상공을 통과하고 있었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다. 최 전무가 일어서서 기지개를 켰다. 화장실 좀 다녀오지. 박대리, 도움이랑 말 섞지 마. 그럼 기어오르니까. 최 전무가 나를 지나쳐갔다.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화장실 문이 찰칵 잠길 때까지 기다렸다. 벨트를 풀었다. 어디 가요? 동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화장실은 사용 중이고 스트레칭 좀 하려고요. 내가 말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나는 갤리 주방으로 걸어갔다. 승무원 소연 씨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승객이 작업 공간에 들어오자 놀란 듯 올려다보았다. 손님,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녀가 서비스용 가면을 쓰며 물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지친 승객 연기를 집어치웠다. 허리를 곧게 펴고 섬뜩할 정도로 강렬하게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내 이름은 강지원 기장입니다. 내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장님께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김 기장님께 유령이 탑승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즉시 에이카알스 운항정보 교신 시스템 메시지를 확인하라고 하세요. 소연 씨가 눈을 깜빡였다. 혼란스러워하더니 겁을 먹었고 이내 깨달음이 스쳤다. 그녀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모든 승무원이 그랬듯이 강지원, 기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하세요.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사비 좌석 남자한테 들키지 마세요. 걸프스트림 같은 비즈니스 제트기는 대형기와 난기류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777기는 파도를 치고 나가는 유람선처럼 흔들림을 뚫고 가지만 기업용 제트기는 스포츠카 서스펜션 같다. 도로의 요철이 그대로 느껴진다. 우리는 지리산 상공에서 청천난류를 만났다. 소연 씨의 포트에 담긴 커피가 1인치 정도 튀어올랐다. 기체가 휘청거렸다. 위험한 건 아니었다. 그저 열에 의한 요동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간인에게는 신의 손이 동체를 후려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동현이 비명을 질렀다. 진짜로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팔걸이를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스카치가 그의 비싼 정장 바지에 쏟아졌다. 으악, 이게 뭐야?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리쳤다. 운전 똑바로 안 해?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최 전무가 바닥이 기울자 약간 비틀거렸다. 그는 겁먹기보다는 짜증난 표정이었다. 그냥 바람이야, 박대리. 진정해. 꼴사납게. 나는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 몸은 비행기와 함께 움직이며 본능적으로 균형을 맞췄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기압차 전선이다. 90초면 빠져나갈 것이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동현이 징징댔다. 그는 호출 버튼을 눌렀다.
딩, 딩, 딩 계속해서 소연 씨가 벽을 잡고 균형을 잡으며 갤리에서 급히 나왔다. 손님,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기류가 불안정합니다. 술 하나 더 가져와. 동현이 요구했다. 그리고 조종사들한테 좀 부드럽게 몰라고 해. 내가 이 전세기에 얼마를 냈는데 편안한 승차감을 원한다고. 날씨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손님. 소연 씨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나를 빠르게 힐끗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럼 피해가라고 해. 동현이 쏘아붙였다. 돈을 왜 주는데? 나는 소연 씨의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기껏해야 24쯤 되어 보였다. 양복 입은 영광스러운 커피 심부름꾼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 손님, 기장님께서 좌석 벨트 표시등을 켰습니다. 지금은 음료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소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동현이 벨트를 풀었다.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직접 가서 말할 거야. 그가 일어나려 했다. 갑작스러운 하강 기류에 비행기가 50피트 뚝 떨어졌다. 동현은 아주 짧은 순간 무중력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좌석으로 거칠게 처박혔다. 앉아, 멍청한 자식아. 내가 호통을 쳤다. 막을 새도 없이 튀어나왔다. 엔진 소음과 공포를 뚫고 들어가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동현이 충격을 받아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지금 누굴 보고? 자네는 지금 대류 시스템을 통과하는 여압된 튜브 안에서 안전장치 없이 있다고. 내가 눈으로 그를 뚫어버릴 듯 쳐다보며 말했다. 앉아서 벨트 매고 입 다물어. 목 부러지고 나서 나한테 서류 작성하게 만들지 말고. 그때 최 전무가 나를 쳐다봤다. 정말 유심히 쳐다봤다. 청재킷을 입은 지친 여자의 필터가 처음으로 벗겨진 순간이었다. 그는 내 눈을 보았다. 억양을 들었다. 얼굴은 기억 못해도 그 톤은 알아봤다. 관광객치고는 전문 용어를 많이 아는군. 최 전무가 천천히 말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많이 보거든요. 나는 거짓말을 하며 등받이에 기댔다. 저 친구 벨트 채우세요, 전무님. 부채 덩어리네. 최 전무는 한 박자 더 나를 노려보았다. 상어 같은 눈에 의심이 서렸다. 그러다 동현에게 고개를 돌렸다. 시키는 대로 해. 쪽팔리게 하지 말고. 동현은 툴툴 거며 버클을 채웠다. 젠장. 이 비행기 서비스는 쓰레기야. 조종실 차임벨이 울렸다. 독특한 두 가지 톤의 패턴이었다. 소연 씨가 갤리에서 인터폰을 들었다. 그녀는 듣고 나서 네, 기장님 하고 끊었다. 그녀는 통로를 따라 걸어와 동현을 지나쳐 내 자리에 멈췄다. 그녀는 쟁반에 물 한 잔과 냅킨을 들고 있었다. 손님, 물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물 주문 안 했는데요. 내가 말했다. 조종실에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냅킨을 받았다. 뒷면에는 볼펜으로 좌표와 주파수, 그리고 두 단어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음. 나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글씨를 숨겼다. 시계를 확인했다. 인천까지 40분 남았다. 나는 전화기를 꺼냈다. 기내 와이파이는 최 전무가 모니터링하는 회사 서버를 통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 넣어둔 휴대용 위성 핫스팟을 켰다. 느리고 비싸지만 추적 불가능하다. 암호화된 메신저 앱에 로그인했다. 발신, 고스트 액추얼리, 수신, 국토부 감찰 일, 메시지 타겟 활동 중, 오메가 계약 관련 레거시 부품 사용 구두 시인 녹취 확보, 물적 증거 USB 드라이브, 피의자 우측 주머니 소지, 하강 시 프로토콜 7 알파 게시, 10초 후 답장이 왔다. 발신 국토부 감찰일, 메시지, 프로토콜 7 알파 승인, 지상팀 대기 중,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 착륙 전까지 교전 금지. 참고, 최민석이 방금 시스템에서 플래그됨. 5분 전 정비 서버 원격 로그인 시도. 로그 삭제 시도 중.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겁을 줬기 때문에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가 지우고 있는 로그는 내가 떠나기 전 시스템에 심어둔 미끼였다. 진짜 로그는
대구의 개인 금고 하드 드라이브에 있었다. 그는 유령을 지우고 있는 셈이었다. 야, 동현이 몸을 기울였다. 누구랑 문자해? 남친? 미래의 CEO 옆에 앉아있다고 자랑이라도 하나? 나는 동현을 관자놀이에 흐르는 땀방울을 쳐다봤다. 여행사요. 내가 말했다. 당신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예약 중이거든요. 오, 그래? 동현이 씨 웃었다. 스트립쇼? 뭐 그런 거? 비슷해요. 내가 말했다. 반짝이는 조명이 아주 많을 거예요. 마음에 들 겁니다. 최 전무는 초조해했다. 목이 부러진다는 내 말과 전문 용어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미친 듯이 타이핑하는 게 보였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하려 하고 있었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서버가 렉이 걸리네. 그는 호출 버튼을 다시 눌렀다. 소연 씨가 즉시 나타났다. 이제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전체적인 그림은 몰라도 권력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건 알았으니까. 네, 전무님.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 우선순위 코드가 필요해. 최 전무가 요구했다. 승무원용 대역폭 내놔. 죄송합니다, 전무님. 해당 대역폭은 운항 및 안전통신 전용입니다. 소연 씨가 완벽하게 규정대로 대답했다. 내가 운항본부 전무야. 최 전무가 벨색거렸다. 내가 곧 안전통신이라고. 코드 내놔. 안 됩니다, 전무님. 승객에게 승무원 네트워크 키를 공유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넥타이 색깔처럼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일반 사원증이 아니었다. 금속 칩이 박힌 빨간색 배지였다. 보안 서버실, 조종실, 검색대, 프리패스 등 모든 곳에 접근 가능한 최고 보안 등급 배지였다. 이거 보여? 최 전무가 배지를 그녀의 얼굴에 들이대며 으르렁거렸다. 레벨 5 마스터키야. 내가 나를 승인했어. 당장 기장한테 가서 포트 열라고 해. 안 그러면 착륙하기 전에 자네 책상 빼버릴 줄 알아. 소연 씨가 주저했다. 겁을 먹은 표정이었다. 저 배지는 장난이 아니었다. 불법 로그를 지우기 위해 더 빠른 와이파이를 쓰려고 저걸 사용한다? 중범죄였다. 저 배지 번호가 필요했다. 나는 셀카를 찍는 척 전화기를 들어 올렸다. 조명이 왜 이래. 내가 크게 말하며 전화기 각도를 조절해 최 전무와 배지가 배경에 나오게 했다. 찰칵. 사진을 확인했다. 선명했다. 빨간 배지의 아이디 번호가 보였다. 저기요, 아저씨. 내가 전화기를 내리며 말했다. 승무원 겁주지 마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나? 최 전무가 내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다. 입 닥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은데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감사관들이 뭘 찾아낼지 걱정돼서 방화벽 우회하려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승무원을 협박하는 거고. 최 전무가 멈칫했다. 기내의 침묵은 엔진 소리보다 더 시끄러웠다. 너 누구야? 그가 속삭였다. 직원 탑승도 아니고 스텝도 아니고. 그가 일어섰다. 그는 덩치가 컸고 궁지에 몰려 있었다. 박 대리, 저 여자 전화기 빼서. 네? 동현이 빈잔에서 눈을 떼며 깜빡거렸다. 사진 찍었어. 전화기 뺏으라고. 당장. 최 전무가 소리쳤다. 동현이 엉거주춤 공격적으로 일어났다. 이봐요. 전화기 내놔요. 이거다. 신체적 충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벨트를 맨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박동현. 내가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춰 순수한 명령조로 말했다. 내 몸이나 소지품에 손대면 항공기 내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야. 징역 5년 이상인 거 알지? 앉아. 동현이 주저했다. 그는 최 전무를 봤다가 나를 봤다. 감옥에 대한 두려움과 상사에 대한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다. 허세 부리는 거야! 최 전무가 고함쳤다. 빼서. 동현이 달려들었다. 나는 그를 때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벨트를 풀고 일어서는 유연한 동작과 동시에
공군 생환훈련 SE에서 배운 간단한 손목 꺾기를 시전했다. 나는 그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가죽 시트에 얼굴을 처박게 했다. 아, 내 팔. 동현이 비명을 질렀다. 말했잖아. 내가 그의 귀에 대고 말했다. 나 관광객 아니라고. 나는 그를 다시 좌석으로 밀쳐 넣었다. 이소연 승무원, 내가 외쳤다. 네, 기장님. 소연 씨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최 전무가 그 소리를 들었다. 기장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가 얼마나 빨리 빠져나갔는지 밀랍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강지원. 그가 속삭였다. 강지원 기장. 안녕하신가 최 전무. 내가 비행을 즐기듯 말했다. 기내 방송이 지직거렸다. 승무원, 착륙 준비하십시오. 파이널 어프로치 최종 접근 중입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청재킷을 매만졌다. 그 배지 집어넣는 게 좋을걸요. 전무님. 이미 FBI, 아니 검찰에 사진 전송하긴 했지만 최 전무는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아무 말도 못했다. 자기 처형식을 지켜보는 사형수 같은 표정이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의 구름을 뚫고 내려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해주지. 최 전무가 내 보고서를 묻어버리고 나를 좌천시킨 뒤 나는 그냥 찌그러져 있지 않았다. 나는 일을 했지만 인사팀에는 가지 않았다. 인사팀은 회사를 위해 일한다. 인사팀은 당신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곳이다. 나는 국토부로 갔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국토부 일처리는 공무원 속도다. 즉, 빙하기 수준이다. 내가 그냥 신고만 했다면 최 전무는 몇 년 동안 사건을 묻거나 뇌물을 쓰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것이다. 나는 그를 현행범으로 잡아야 했다. 따끈따끈한 범죄가 필요했다. 나는 밤마다 디지털과 물리적 쓰레기통을 뒤졌다. 정보원을 만들었다. 오메가 계약에 대해 알아냈다. 레거시 부품 계획도 알아냈지만 전부 소문뿐이었다. 그가 보안을 뚫으려고 시도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국토부 내 지인과 협력해 최민석을 조건부 감시 목록에 올렸다. 이건 특별한 지옥이다.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지만 승무원이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하면 상태가 감시에서 구금으로 바뀐다. 그건 덫이었고 최 전무가 방금 그 줄을 건드렸다. 그 미승인 마스터 배지를 꺼내든 순간 그는 구체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위조된 자격 증명으로 승무원 업무 방해 시도, 동현에게 내 전화기를 뺏으라고 지시함으로써 폭행교사 혐의 추가, 그리고 결정타, 레거시 부품 대화. 나는 그걸 듣기만 한 게 아니었다. 내 아이패드는 꺼져 있지 않았다. 고음질로 녹음 중이었다. 티타늄에 대한 모든 단어, 동현의 모든 허세, 최 전무의 모든 부패한 지시사항이 담겼다. 나는 고도 1만 피트에 도달했을 때 오디오 파일을 클라우드로 전송했다. 이미 감사관의 메일함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땀을 비오듯 흘리는 최 전무를 쳐다봤다. 그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 4A 좌석에 앉은 지친 여자를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6개월 전 나를 짓밟았다고 생각했다. 운 좋게 조종사 면허를 딴 정비사 나부랭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항공법 석사 학위가 있다는 걸 몰랐다. 주말마다 재미로 연방 규정집을 읽는다는 걸 몰랐다. 증명 못해. 최 전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내 말과 내 말의 싸움이야. 난 임원이고 넌 불만 품은 직원일 뿐이야. 지금은 직원 아니에요, 전무님.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난 증인이고 연방, 아니 보안 승무원 자격이 있죠. 사실 한국엔 FFDO 제도가 없지만 기장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포스는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천장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 객실에 CCTV 있는 거 잊으셨나 봐요. 승무원들이 비싼 위스키 훔쳐먹나 감시하려고 직접 다루셨잖아요. 최 전무는 벽에 붙은 작은 검은색 돔을 올려다보았다. 다시 나를 봤다.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함정을 팠군. 그가 첩첩거렸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당신이 다 했지. 그게 이 일의 묘미예요, 전무님. 당신은 너무 오만하고 자신이 너무 무적이라고 믿은 나머지 1미터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확인 안 하고 중범죄를 자백했잖아요. 동현은 창가 자리에서 훌쩍이고 있었다. 저는 그냥 인턴이에요. 그가 징징댔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취직하고 싶어서. 거물이 되고 싶다며 내가 차갑게 말했다. 계집에 온 걸 환영한다. 랜딩 기어가 쿵 하고 내려왔다. 바람 소리가 커졌다. 착륙 5분 전이었다. 나는 벨트를 풀었다. 앉아. 최 전무가 소리쳤다. 착륙하잖아. 난 일하러 가야 해서요. 나는 통로를 걸어갔다. 소연 씨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비켜섰다. 나는 조종실 문을 두드렸다. 특정한 리듬의 노크였다. 문이 전자음과 함께 열렸다. 나는 조종실로 들어섰다. 소음의 급격한 변화, 항공전자 장비의 윙윙거리는 소리, 무전 교신음이 세례처럼 나를 씻어내렸다. 김 기장님이 기장석에, 박 부기장이 우측석에 있었다. 그들이 나를 돌아봤다. 강지원 기장. 김 기장이 말했다. 그는 공군 출신의 듬직한 선배였다. 메시지 받았어. 기계 속에 유령이 있다더군. 레벨 5 배지를 꺼냈어요. 내가 말했다. 인턴한테 날 폭행하라고 지시했고요. 김 기장이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레벨 5라니. 나도 레벨 5는 없어. 그건 이사회급이거나. 훔친 거죠. 훔쳤거나 위조했거나 내가 확인해 주었다. 비행기 부품이랑 똑같네요. 관제탑에서 원격 주기장으로 가랍니다. 박 부기장이 FMS를 두드리며 말했다. 경찰이 대기 중이고요. 검찰 수사관들도 왔답니다. 좋네요. 내가 말했다. 블랙리스트 프로토콜 게시합니다. 코드 레드 확인. 김 기장이 말했다. 그는 무전기를 켰다. 관제탑, 여기는 걸프스트림 6알파. 기내 보안 상황 발생. 주기장의 즉시 법집행기관 요청함. 4 브라보 승객 비협조적이며 미승인 보안 자격증 소지 중. 카피 6알파. 경찰 출동했습니다. 나는 착륙하는 동안 그들 뒤에 점프시트 구역에 서 있었다. 타이어가 콘크리트에 닿으며 비명을 질렀다. 역추진 장치가 포효했다. 정의의 소리였다. 조종실 문 유리창 너머로 객실을 봤다. 최 전무는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동현은 소매로 콧물을 닦고 있었다. 그들은 인천에 착륙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악몽에 착륙하고 있었다. 나이스 랜딩입니다, 선배님. 택싱 속도로 줄어들자 내가 말했다. 고마워, 강 기장. 그가 씩 웃었다. 직접 마무리하겠나? 아, 물론이죠. 나는 옷장에서 내 가방을 꺼냈다. 파일럿 모자를 꺼냈었다. 소매에 금색 줄 4개가 박힌 제복 재킷을 꺼냈다. 청재킷 위에 걸쳤다. 청바지에 기장 재킷이라니 좀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메시지는 확실했다. 비행기가 멈췄다. 엔진이 꺼져갔다. 제트기를 둘러싼 경찰차 3대와 검은색 스타렉스 2대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게 보였다. 나는 조종실 문을 열고 다시 객실로 나갔다. 엔진이 꺼지며 찾아온 정적 속에 객실은 고요했다. 에어벤트 소리만 첵첵거렸다. 최 전무와 동현은 창밖의 경찰차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이게 뭐야? 최 전무가 일어서며 따졌다. 경찰이 왜 와? 그가 돌아서서 나를 봤다. 모자를 봤다. 금색 줄을 봤다. 4줄, 기장. 입은 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뇌의 기어가 마모된 것 같았다. 장? 동현이 꽥소리를 냈다. 당신, 조종사였어? 나는 조종사야. 내가 정정했다. 네가 해외여행 갈 때 타는 보잉 777기의 기장이다. 박동현. 네가 태평양 상공 35 영피트에 있을 때 네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키가 3미터는 된 기분이었다. 최민석 전무. 작은 기내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을 항공안전법 위반, 위조 자격증 소지, 정부에 대한 사기 공모, 그리고 운항승무원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럴 순 없어. 최 전무가 말을 더듬었다.
그는 이제 작아 보였다. 상어가 미끼가 되었다. 난 전무야. 내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기내 문이 열렸다. 바람막이를 입은 검찰 수사관 2명과 공항 경찰 3명이 들이닥쳤다. 최민석 씨, 선임 수사관이 외쳤다. 최 전무가 손을 들었다. 오해입니다. 이 여자가 미친 거예요. 불만 품은 정비사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최민석 씨. 수사관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그리고 지난 20분 동안 당신의 녹음 기록을 잘 들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라 가서 긴 대화를 좀 나눠봐야겠군요. 그들이 그를 끌고 나갈 때 최 전무는 나를 쳐다봤다. 눈에 분노는 없었다. 충격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규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세상을 구축했었다. 그리고 내가 방금 휴대폰 하나와 청재킷으로 그 세상을 불태워버렸다. 그들은 동현에게 다가갔다. 잠깐만요. 전 그냥 인턴이에요. 동현이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 그의 팔을 잡았다. 내가 비틀었던 바로 그 팔이었다. 몰랐어요. 시켜서 한 거예요. 판사님한테 가서 말해라, 학생. 경찰이 말했다. 그리고 USB 드라이브 내놔. 동현은 덜덜 떨며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건넸다. 스모킹건? 당신이 날 막았어. 동현이 문 쪽으로 끌려가며 나에게 고함쳤다. 내 커리어를 막았다고. 최민석처럼 되는 걸 막아준 거야. 내가 최 전무의 뒷모습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걸. 고맙다고 안 해. 그가 울부짖었다. 객실이 비워졌다. 나, 소연 씨, 그리고 조종사들만 남았다. 소연 씨가 나를 쳐다봤다. 제가 본 것 중 제일 멋있었어요. 나는 모자를 벗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다. 좋은 비행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좀 덜컹거렸지만 착륙했으니까요. 나는 주기장에 서서 검은 차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번쩍이는 불빛이 인천공항의 밤속으로 사라졌다. 쇼는 끝났다. 최민석은 끝났다. 지금쯤 그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일 것이다. 위조된 로그, 이메일, 뇌물이 발견될 것이다. 그는 징역형을 살 것이다. 아주 긴 콩밥 생활 말이다. 박동현. 동현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 항공업계에서는 절대 일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아빠의 회사로 돌아가서 미친 페미니스트 파일럿한테 당했다고 썰이나 풀겠지. 떠들라지. 업계는 안다. 업계는 좁다. 그는 이제 방사능 폐기물 취급이다. 가방을 챙기러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괜찮나, 강 기장? 김 기장님이 로그북을 작성하며 물었다. 네, 내가 말했다. 그냥 피곤하네요, 선배님. 그냥 좀 피곤해요. 이 비행 시간도 기록할 건가? 그가 농담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전 그냥 승객이었는데요. 4A 좌석. 나는 공항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공항 근처 호텔. 두꺼운 커튼이 있고 늦게까지 문을 여는 바가 있는 곳으로 갔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저 창가로 가서 활주로의 불빛, 끊임없이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의 행렬, 어둠을 뚫는 적색과 백색의 섬광등을 바라보았다.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최 전무가 마시던 싱글몰트는 아니었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자결감이 좋았다. 전화기를 열었다. 이미 뉴스가 뜨고 있었다. 속보 항공사 임원, 기내 난동 및 부품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가짜 부품 사용, 국토부, 대대적 수사 착수, 댓글창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작성자, 하늘의 제왕구, 드디어 잡혔네. 저 인간 소문만 무성하더니. 작성자, 비행기 좋아. 내부 고발한 영웅이 누구냐. 대박이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녹을 무시하면 기계가 부서진다는 걸 아는 정비사였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기계가 부서지게 둘 수 없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비싼 양복을 입은 동현을 생각했다. 레거시 부품을 들먹이던 최 전무를 생각했다. 그들은 티켓을 샀으니 하늘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날개의 수평을 유지하는 사람들 덕분에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었다. 나는 빈방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맑은 하늘 비행하기 좋은 날씨군. 나는 속삭였다. 혼자 마셨다. 침묵은 완벽했다. 인턴도 없고 임원도 없고 그저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내일 내가 제복을 입으면 비행기들이 더 안전해질 거라는 사실만이 있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커리어는 이메일로 쌓아 올리지만 평판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선택이 얼마나 빨리 되돌아오는지 보여주었다. 끝까지 읽어줘서 고맙다. 다음 비행에서 보자.